실화입니다. 이게 무슨 싸구려 선물이야. 시어머니의 결혼 선물에 대한 며느리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들은 엄마, 차라리 아무것도 안 주는 게 나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저는 두 사람 모두에게 교훈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절대 잊지 못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어느 나라에서 오셨는지,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저희는 저희 청중을 알아가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즐겁게 들어주세요. 저는 늘 정해진 시간에 아침을 시작합니다. 알람 시계도 전화벨도 없이 새벽 6시에 눈을 뜹니다. 여러 해 동안 그래왔습니다. 몸이 이미 익숙해진 모양입니다. 30년 동안 이 리듬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밖이 조금만 밝아져도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제 남편 영호는 항상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테랍시계 같아. 한 번 감아두면 멈출 때까지 계속하네. 하지만 그는 5년 전에 멈췄고 저는 여전히 새벽 6시에 일어나 그를 향해 돌아눕지만 매번 차가운 허공과 마주칩니다. 제 이름은 박선자, 나이는 67세, 5년 차 과부입니다. 영호와 함께 살던 집은 넓고 따뜻했으며 작은 텃밭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큽니다. 특히 가을에는 벽이 제 말을 듣는 것처럼 정적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팔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쁨과 눈물, 냄새와 습관들, 그리고 우리 둘만이 알던 구석들, 그리고 원단들. 저는 재봉사입니다. 무슨 디자이너나 모델리어가 아닙니다. 예전 동네마다 있던 평범한 재봉사입니다. 아틀리에에서 35년을 일했고 그 후에는 집에서 일했습니다. 제 손은 아직도 다리미 밑에서 리넨이 바삭거리는 소리, 실크가 미끄러지는 감촉, 면 위에 박음질이 놓이는 느낌을 기억합니다. 창고에는 아직도 단추상자, 실타래, 자투리 천들이 있습니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제 일부이자 기억과도 같습니다. 부엌은 익숙한 정적으로 가득합니다. 오직 시계 소리만 들립니다. 영호가 우리 아들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사준 그 나무 개종시계입니다. 창밖은 춘천에 늘 그런 날씨처럼 흐리고 이슬비가 내립니다. 저는 차를 따라 창가에 앉습니다. 냉장고에는 자석 밑에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입니다. 영호, 저, 아이들, 민준이와 딸 지혜, 사이 준우, 그리고 3명의 손주들. 모두가 마치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는 것처럼 웃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보통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사실 거의 오지 않습니다. 지혜는 민호를 맡겨야 할 때 가끔 전화합니다. 민준이는 돈이 필요할 때 전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화한 것은 3주 전이었고 월급날까지 5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의 연금 전부를 주었고 그 후 일주일 동안 약을 나눠 먹으며 버텼습니다. 지혜는 최근에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차 한 잔 마시지 않고 현관 앞에 하륜이와 민호를 내려주고는 차창 밖으로 손을 흔들고 떠났습니다. 벌써 16살인 하륜이는 하루 종일 휴대폰만 들여다봅니다. 제가 말을 걸면 고개만 까딱합니다. 민호는 그래도 같이 놀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장기를 두다가 평소처럼 지루해하며 텔레비전을 켜달라고 했습니다. 첫째인 태황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춘천 어디선가 공부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할머니는 먼 지인처럼 대합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하면 바로 기억해냅니다. 차를 다 마시고 옷을 입으러 갑니다. 오늘은 화요일, 길모퉁이 가게에서 할인을 하는 날입니다. 제 연금의 절반은 약값으로 나갑니다. 모든 것을 계산해야 합니다. 낡은 코트를 입으니 안감이 또 솔깃 따라 트어졌습니다. 저녁에 굶어야겠습니다. 비가 옵니다. 우산을 챙깁니다. 이 우산은 영호가 우리 41주년 결혼기념일에 선물해준 것입니다. 살이 이미 희고 천 한쪽이 얇아졌지만 소중히 아낍니다. 거리는 언제나 같습니다. 회색 건물들, 무릉덩이, 어딘가로 바쁘게 달려가는 사람들, 모두 휴대폰만 쳐다볼 뿐 서로를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림자처럼 마당을 가로지릅니다.
가게 안은 모든 것이 익숙합니다. 어디에 값싼 빵이 있는지, 어디에 세일하는 오트밀이 있는지, 어디에 닭목이 있는지 압니다. 그걸로 채소를 많이 넣으면 맛있는 국이 됩니다. 박선자 여사님,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김영애 씨였습니다. 우리는 6년 전 문을 닫기 전까지 같은 아틀리에에서 일했습니다. 영희 씨, 저는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만날 줄 몰랐어. 어떻게 지내요? 다들 그렇듯 지내죠.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릎은 아프고 의사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해요. 나이에 비하면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당신, 살이 많이 빠졌네요. 어떻게 지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영호가 떠난 후로 입맛이 없습니다. 가끔은 저녁 식사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당기지가 않습니다. 들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평화로에 있던 원단 가게가 문을 닫는데요. 전부 다 떨이로 판대요. 반갑에. 당신이 좋아하던 원단들이 거기 있었잖아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가게, 젊었을 때부터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저를 알아보고 가끔 할인도 해주었습니다. 영호는 제가 그곳에서 매번 새 원단을 사와서 옷장이 닫히지 않는다고 투덜거리곤 했습니다. 가봐야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기념으로 뭐라도 사야겠어. 언제 한번 우리 집에 들러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차나 한잔 해요. 물론이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마 못 갈 거라는 걸 압니다. 그녀는 도시 반대편에 살고 버스를 타고 왕복하면 거의 10,000원입니다. 저에게는 이미 사치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장본 것을 정리합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습니다. 약간의 곡물, 빵, 차 한 갑 자동 응답기가 깜박이는 것이 보입니다. 버튼을 누릅니다. 민준이의 목소리입니다. 엄마, 저희요. 전화 좀 주세요. 소식이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쉽니다. 민준이의 소식은 보통 돈이 필요하거나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전화를 겁니다. 바로 받습니다. 엄마, 드디어 아침부터 전화했어. 가게에 있었어. 무슨 일이니? 있잖아요. 엄청난 소식이 있어. 저 결혼해요. 저는 의자 끝에 걸터앉습니다. 머릿속에는 결혼한다는 말만 맴돕니다. 그는 이제 39살입니다.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없을 만큼 여자는 많았지만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누구니? 설원이요. 설원 씨. 아주 똑똑하고 예쁘고 고급 부동산 에이전시에서 일해요. 그녀가 저희 매장에 왔을 때 만났어. 제가 아우디를 몰아줬죠. 상상이나 돼요. 바로 사더라고. 저는 그런 여자를 상상해 봅니다. 엄격하고 비즈니스적이며 매니큐어를 하고 반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가죽 가방을 든 여자. 어째서인지 차가운 눈과 옅은 미소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축하한다. 아들아. 결혼은 언제니? 3개월 후에요. 설원이가 이미 다 준비했어요. 숲속의 정원이라는 곳에 홀도 예약했어. 도시 외곽인데 아주 예쁜 곳이에요. 엄마, 참, 이번 주 일요일에 잠깐 들를게요. 설원이가 엄마를 뵙고 싶어 해요. 물론이지, 맛있는 거라도 준비해야겠구나. 아니요, 괜찮아요. 그가 말을 끊습니다. 정말 30분 정도만 있을 거예요. 식사 없이요. 설원이가 그 후에 데코레이터랑 미팅이 있거든요. 통화 후 저는 오랫동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결혼합니다. 기뻐해야 할 일인데 제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민준이는 젊을 때부터 우리 항판에 맞지 않는 삶을 동경했습니다.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정장, 차,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세계의 신부를 만났습니다. 저는 옷장으로 가 제 파란색 원피스를 꺼냅니다.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것입니다. 몸에 대보고 거울을 봅니다. 색이 바랬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은 구부정하고 머리는 희끗희끗하며 쪽을 쪘고 눈에는 슬픔이 가득합니다. 일요일,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민준이가 11시에 온다고 했지만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집은 깨끗했지만 저는 선반을 닦고 식기를 다시 씻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정리했습니다. 마치 찬장 속의 정돈 상태가 그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를 결정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파란색 원피스는 전날 밤에 다려두었습니다. 그것을 입고 유행에 뒤떨어졌지만 아늑한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그것을 두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심지어 가장 수수한 런분홍색 립스틱으로 입술도 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한 것은 영호를 장례 치를 때였습니다. 그때는 그저 일환해 보라야 했습니다. 오늘은 곧 며느리가 될 낯선 여자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정확히 11시, 현관 앞에 반짝이는 새것 같은 검은색 SUV가 멈춰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민준이가 내렸습니다. 셔츠에는 주름 하나 없고 신발은 비싸 보였습니다. 옆에는 완벽한 자세의 키 크고 날씬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밝은 색 코트, 미용실에서 막 한 듯한 머리, 잡지 표지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당황해서 그들이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말하며 저를 안았지만 정장이 구겨질까 봐 조심스럽게 옆으로 안았습니다. 인사드려, 설환이야. 만나서 반가워, 그녀가 말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완벽한 매니큐어, 손목에는 값비싸 보이는 얇은 시계. 박선자 여사님, 맞으시죠? 그냥 선자라고 부르세요.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설환이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제 거실을 빠른 시선으로 훑어보자 그녀의 얼굴 표정이 변했습니다. 미소는 그대로였지만 눈은 유리알처럼 변했습니다. 그녀는 낡은 소파, 액자 속 사진들, 제가 직접 코바늘로 뜬 냅킨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시선에서는 여기는 참 소박하네라는 말이 읽혔습니다. 아늑하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칭찬이 아니라 사실 확인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앉으세요. 차라도 한잔 할래요? 저희 오래 못 있어요. 민준이가 바로 말했습니다. 설환이가 데코레이터랑 미팅이 있어서. 물론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 맞은편 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전시회에 온 것처럼 계산된 움직임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준이가 당신이 재봉사라고 하더군요. 설환이가 제 원피스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마 직접 만드셨나 봐. 네. 아틀리에에서 35년 일했어. 이건 제가 좋아하는 옷 중 하나예요. 손이 기억하죠. 참 가정적이네요. 요즘은 물론 옷을 가게에서 사는 게 바느질하는 것보다 편하죠. 그녀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 무언가가 옥죄어 왔습니다. 35년의 세월이 제 인생은 그저 과거의 유물일 뿐이라는 한마디의 코멘트로 지워졌습니다. 어디서 만나셨어요? 저는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자동차 매장에서. 설환이가 대답했습니다. 차를 고르고 있었는데 민준 씨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매우 매력적이었어요. 그녀가 그를 껴안았습니다. 그는 감탄하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마치 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논의하러 온 고객들과 함께 있는 것 같아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설환이는 대단해요. 민준이가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가 레스토랑 경영자인데 서울 전역에 체인이 있어. 그녀 자신은 강남에서 자랐고 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남은 춘천이 아닙니다. 그곳 사람들은 일주일에 제가 3개월 동안 버는 돈을 씁니다. 결혼식은 숲속의 정원 레스토랑에서 할 거예요. 그녀가 알렸습니다. 그곳 아세요? 들어는 봤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언젠가 영호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흰 장갑을 낀 경비원이 있는 차단기를 넉놓고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거긴 아름답지만 입장료가 제 한 달 연금과 맞먹습니다. 저희는 레스토랑을 하루 종일 빌렸어. 하객은 약 200명 정도 올 거예요. 아주 현대적이고 스타일리시하게 할 거예요. 색상은 파우더 핑크, 샴페인, 그리고 약간의 실버예요. 아름다운 조합이네요. 제가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따뜻하고 소박하고 아늑한 다른 무언가를 상상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설환이가 시계를 보았습니다. 시내에서 약속이 있는데 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들이 일어섰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민준이가 저를 몸까지 바래다 주며 속삭였습니다. 그의 눈은 너무나 반짝여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참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제가 대답하며 그를 안았습니다. 그도 빠르고 정중하게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들 뒤로 문이 닫히자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차는 이미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천천히 유리창을 타고 내려와 거리의 윤곽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제 아들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경멸하는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그도 그것에 동의하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월요일부터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을 서성거리며 정적에 귀를 기울이고 계속 그 방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서연이가 무례했거나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그녀는 이해에 바르고 절제되었으며 충분히 교양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차가워서 함께 부엌에 앉아 인생 이야기를 나누거나 둘이서 된장찌개를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것은 올바르고 매끄럽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랍장 위에 손뜨개 냅킨과 직접 만든 린넨 차처럼 낡고 서투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녁에 지혜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집에 계세요? 지금 민호 데리고 갈게요. 그리고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준유 씨랑 병원에 가요. 허리가 또 삐끗해서. 물론이지. 데려오렴. 30분 후. 문 앞에 기 달린 모자를 쓰고 배낭을 맨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지혜는 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시에 재워야 해요. 밥은 이미 먹었어요. 저는 손자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 할머니 집에서 잘 거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다지 만족스러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태블릿 게임이 중단되었고 저희 집 와이파이는 겨우 연결될 정도였으니까 저는 옆에 앉아 어떻게든 그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했습니다. 종이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드는 법 보여줄까? 지루해요.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속에서 무언가 툭 끊겼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전자를 켜고 그에게 코코아를 타주고 과자를 꺼냈습니다. 민호는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먹었고 저는 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도 마치 멀리 있는 것 같구나. 연결고리가 너무 가늘어져서 거의 보이지 않아. 다음날 아침, 민호가 아직 자고 있을 때 저는 빵을 사러 가게에 나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보니 평화로의 원단 가게가 정말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쇼윈도에는 폐업 정리, 최대 70% 할인이라는 붉은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서 유리창 너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했습니다. 실타래, 원단 롤, 마네킹, 직접 뜬 것처럼 보이는 니트를 입은 할머니 계산원. 안으로 들어가자 마치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원단을 쓸어봅니다. 크레이프, 실크, 울, 시폰.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2가지 원단을 골랐습니다. 하나는 작은 꽃무늬가 있는 짙은 녹색. 예전에 제가 잠옷으로 샀던 것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복숭아 피부처럼 부드러운 표면의 울빛 원단이었습니다. 블라우스를 하나 만들고 싶었습니다. 애출용도 누군가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손이 박음질이 무엇인지, 마음이 즐거움이 무엇인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계산대에서 나이든 러저먼이 저를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예전에 저희 가게에 자주 오셨죠? 기억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랬었죠. 이제 작별 인사하러 왔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상이 변했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다 인터넷으로 사니까 우리는 박물관처럼 남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테이블 위에 원단을 펼치고 살아있는 것을 만지듯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창고에서 제 낡은 재봉틀을 꺼냈습니다.
페달과 실을 확인했습니다. 시끄럽게 삐걱거리지만 바느질은 잘 됩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블라우스 재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이 따뜻하고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다시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서두르지 않고 쉬어가며 바느질을 했습니다. 가끔 민호가 와서 구경했습니다. 한 번은 할머니, 주머니 달린 바지 만들어줄 수 있어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물론 웃었습니다. 먼저 원단부터 골라야지 사흘째 되던 날,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엄마, 문제가 좀 있어. 설현이가 결혼식 때 어울리는 옷을 입으셨으면 한대요. 그러니까 색깔에 맞춰서 저희가 샴페인, 실버, 파우더 핑크로 색조를 정했거든요. 그런 옷 있으세요? 저는 몇 초간 침묵하며 제 새 블라우스를 바라보았습니다. 밝은 색이었습니다. 물론 파우더 핑크는 아니었지만 부드럽고 차분했습니다. 있어. 내가 직접 만들게. 걱정 마. 잘 됐네요. 다만 너무 소박한 건 안 돼요. 알았죠? 설환이가 결혼식 스타일이 현대적인 우아함이라고 하더라고. 알았다. 제가 말했지만 속은 뒤집혔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제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미학적이지 않고 우아하지 않으며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통화 후 저는 오랫동안 창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에 아예 가지 않으면 어떨까? 하지만 곧 그것이 제 자신에 대한 배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입니다. 민준이는 제 아들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였는지, 무릎이 깨져 누구에게 달려왔는지 잊을 수 있겠지만 저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낯선 여자가 결혼식 계획서 한 줄로 제 인생을 지우게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2주에 걸쳐 제 드레스를 만들었습니다. 밝은 우윳빛, 아틀리에에서 배운 대로 다트를 잡아 간결하게 만들었습니다. 반짝이지는 않지만 몸에 부드럽게 감겼습니다. 레이스도 불필요한 장식도 없었습니다. 단지 단정한 네크라인과 얇은 허리띠뿐이었습니다. 엄격하면서도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우아함 속에서 묻히지도 튀지도 않을 그런 옷이었습니다. 결혼식에 가는 길은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축제라면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도저히 그 감정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속이 꽉 막혔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날 제가 마침내 제 아들이 이미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저 없이 말입니다. 숲속의 정원 레스토랑은 소나무 숲속 도시 일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림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분수, 자로 잰 듯한 잔디밭, 하나같이 멋진 고급 차들. 택시가 문 앞에 멈췄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맞았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선자입니다. 신랑 박민준의 어머니입니다. 그는 명단을 확인하고 무언가 표시한 뒤 저를 중앙 입구로 안내했습니다. 홀은 크고 밝았으며 유리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방에 분홍색, 흰색 꽃과 은색 리본이 있었고 식탁보는 눈처럼 희었으며 의자에는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푸른 잎과 크리스탈 장식으로 꾸며진 아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낯설어서 마치 비싼 잡지 속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구석에 가까운 테이블에 앉혔습니다. 옆에는 2명의 나이 든 여성이 앉아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설환이 어머니의 친구들이었습니다. 한 명은 더스티 로즈 색상의 정장을, 다른 한 명은 온통 은색의 반짝이는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 첫 번째 여성이 물었습니다. 민준이 엄마예요.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반가워. 서울 분은 아니신가 봐. 네, 춘천에서 왔어. 그렇군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예식은 1시간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라이브 바이올린 연주가 울려 퍼졌습니다. 설환이가 바닥까지 오는 드레스에 베일을 쓰고 빛나며 등장했습니다. 그 뒤를 민준이가 샴페인색 넥타이를 맨 검은 정장 차림으로 따랐습니다.
그는 행복해 보이거나 행복해 보이려고 애쓰는 듯 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사회자는 두 우주의 벼락 같은 말들을 섞어가며 아름답게 잠시 멈춤을 두며 말했습니다. 그 후 신랑 신부는 사랑을 맹세하고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고 저도 예의상 쳤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연극을 보는데 제게는 역할도 객석의 자리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축하 인사가 끝난 후 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요리는 아름답게 작은 양으로 제가 처음에는 이해하지도 못하는 이름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카프레제, 타르타르, 무스, 메인 요리로는 소스를 곁들인 고기 롤이 나왔습니다. 저는 먹고 싶지 않아 천천히 먹었습니다. 민준이는 30분쯤 지나서야 다가와 스치듯 저를 알았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모든 게 아주 아름답구나.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일주일 후에 제주도로 신혼여행 가요. 10일 동안 좋구나. 푹 쉬렴. 그는 무언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망설이며 저를 서둘러 쳐다보았습니다.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는 말하고 하객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설현이는 제게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9시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가방을 들고 웨이터에게 다가가 택시를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길가의 가로등이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길은 영화처럼 깨끗했습니다. 차를 기다리는 동안 사진사 중 한 명이 나왔습니다. 가시나요? 네, 가봐야죠. 기념으로 사진 한 장 찍어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카메라를 들고 한 컷 찍었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어요. 웹사이트가 어디인데요? 그는 당황하며 명함을 꺼냈습니다. 여기에 다 적혀 있어요. 저는 카드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찾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말입니다. 집에 와서 드레스를 벗어 옷걸이에 조심스럽게 걸고 거울 앞에 서서 오랫동안 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치고 차분하고 조금 슬픈 얼굴, 그리고 늙은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눈빛.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피곤함은 있었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이고 그는 이미 멀리 떠났습니다. 그가 악해서도 저를 버려서도 아닙니다. 그저 자라서 떠난 것뿐입니다. 결혼식 후 민준이는 거의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번째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주도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래도 잘 도착했는지 물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어머니가 해주시던 옛말이 맴돌았습니다. 사람이 잘 지내면 스스로 기억해낼 것이다. 그렇다면 기억하지 않는 것이겠지요. 저는 집안일에 몰두했습니다. 커튼을 수선하고 자투리 천을 다시 정리하고 하윤이에게 여름옷이라도 만들어줄까 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언제나처럼 바빴고 민준이에게서는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보름쯤 지나서야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잘 지내, 돌아왔어. 일이 많아서 나중에 전화할게. 그리고 그 나중은 사흘이 지나서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저녁 무렵에 전화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있잖아요. 설현이가 엄마가 요양원으로 이사했으면 좋겠대요. 저는 처음에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그가 머뭇거렸습니다. 걔가 엄마 혼자 큰 집에 있어서 힘들 거라고. 거기 가면 돌봐주고 사람들도 있고 식사도 챙겨준다고 해요. 솔직히 저희도 아이를 갖고 싶은데 엄마도 아시잖아요. 멀리 있으면 저희를 도와주실 수 없잖아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저 침묵했습니다. 엄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네, 설현이가 아주 좋은 곳을 찾았어. 거긴 예전 같지 않고 다 현대적이에요. 깨끗하고 아늑하고. 제가 전화해봤어. 등록해드릴 수 있어. 등록할 필요 없다. 제가 말했습니다. 나 아직 정신 멀쩡하다. 아들아, 내 기저귀 누가 빨아줬고 누가 너를 업어 키웠는지 잊지 마라.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서. 누구한테 편한데? 너 아니면 그 여자. 그는 침묵했고 그러다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애롭다고 하셨잖아요. 애로운 것과 필요 없는 것은 다르다. 그는 무언가 더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히스테리도 없이 그저 속이 차가워졌습니다. 유양온, 내 아들이. 다음 날 저는 일찍 일어나 옷장을 정리하고 낡은 서류들을 뒤지고 서랍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가서 낡은 앨범과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민준이가 어렸을 때 사진, 영호가 그를 안고 있는 사진, 우리가 주말 농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는 편리하다는 말만 맴돌았습니다. 저녁에 지혜가 전화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동정심도 특별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전화했어. 엄마가 거절했다고. 괜히 그러셨어. 거기 좋은 곳이라던데. 사진 봤어. 지혜야,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멀리 있어서 너희 발치에 걸리적거리지 않으면 편하겠니? 저희가 사라지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냥 엄마가 사람들하고 의사들 옆에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고맙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직 스스로 침대에서 일어나고 직접 국을 끓여 먹고 바느질을 할 수 있는 동안은 집이 더 좋다. 그녀는 한숨을 쉬더니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다가 일어나서 새 블라우스를 꺼내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먼저 전화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방해가 된다면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 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공기 중에 이미 봄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푸르지는 않았지만 눈이 녹고 하늘은 더 높아지고 햇살은 더 밝아졌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살았습니다. 가게에 가고 바느질하고 부엌에서 라디오를 듣고 이웃인 이모님과 가끔 만났습니다. 가끔은 어린이 놀이터 옆을 지나가며 아이들을 보고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집은 평소보다 조용했지만 기가 먹먹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정류장에서 60대쯤 되어 보이는 키가 크고 선한 눈을 가진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인사를 건네고 춥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새 집 건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동욱 씨였습니다. 예전에 전력 회사에서 일했고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아내는 4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딸은 다른 도시에 살며 손주들은 멀리 있었습니다. 우리는 10분 정도 날씨, 물가, 정류장 수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날 그도 다시 그곳에 있었고 다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게나 우체국에 가면 그가 우란히 나옵니다. 가끔은 제 셔틀백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한 번은 지하실에서 가져온 집 사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박선자 여사님, 혹시 문화회관에 한번 같이 가실래요? 거기서 옛날 영화를 상영한대요. 전쟁 영화인데 제가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처음에 거절하려다가 안 될 게 뭐람 하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갔습니다. 흑백 영화는 사랑에 대해, 여성들이 군인들을 기다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거의 텅 빈 극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그는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그는 어색하게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네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집에 와서 저는 앉아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 곁에는 아이들뿐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필요할 때만요. 그런데 여기 제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이야기하고 침묵하고 사과를 나누는 것. 그날 저녁 민준이가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있잖아요. 서연이가 아기를 가졌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정말, 네, 아직 초기지만 의사가 확인해줬어요. 아직 아무에게도 말 안 했어. 하지만 엄마한테는 말씀드려야죠. 저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유모차를 끌고 다니고 엄마가 네일아트를 받는 동안 아이를 돌봐주는 그런 할머니가 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에 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 손자 또는 손녀입니다. 민준이의 일부이니 제 일부이기도 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지나가길 바란다. 제가 말했습니다. 서로 잘 챙겨줘.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가볼게요. 통화 후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저물어 가고 있었고 가로등은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공기는 투명하고 거의 봄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도 밝아졌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것입니다. 비록 제가 옆에 없더라도 멀리서만 보더라도 그래도 제 핏줄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동욱 씨는 마치 느꼈다는 듯이 다음 날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 과자를 먹으며 침묵했습니다. 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당신 바느질하시죠? 네. 제 바지 좀 수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앉았는데 솔기가 터졌어.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코끼리가 바늘 쓰는 것 같더라고. 저는 웃었습니다. 가져오세요. 볼게요. 원단이 닳지 않았으면 수선해 드릴게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린아이 같은 솔직하고 순수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여름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이동욱 씨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가끔은 골목길로, 가끔은 공원으로, 가끔은 그냥 벤치에서 벤치로 옮겨 다녔습니다. 그는 신문을 가져왔고 저는 보온병에 차를 담아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물가, 삶, 젊은 시절. 때로는 침묵했고 그 침묵 속에는 친척들과의 몇몇 대화보다 더 많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바지를 가져왔습니다. 깔끔하게 접어 있고 심지어 다림질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수선해 주었습니다. 그 후 그는 단추가 떨어진 셔츠를 가져왔습니다. 그 후에는 복도에 있는 전선을 고쳐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거기 콘센트에서 불꽃이 튀던데요. 우리는 이것을 우정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거창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두 외로운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민준이는 거의 2달 동안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가끔 그의 소셜미디어 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그와 서연이가 쉬는 사진, 레스토랑, 여행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저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었고 옛날 사진도 한 장 없었으며 어머니가 있다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그림을 망치지 않기 위해 깔끔하게 지워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가 마침내 전화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 듣고 있다. 설환이 출산이 얼마 안 남았어요. 몇 주 후에요. 저희가 결정했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당분간은 오지 않으시는 게 좋겠어. 예, 설환이가 걱정을 많이 해요. 임신이 순탄치 않았거든요. 의사가 스트레스나 걱정거리를 전혀 만들지 말라고 했어. 그럼 나는, 엄마는 모든 걸 좀 자기 방식대로 받아들이시잖아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라니. 인간적으로, 어머니로서. 저는 귀찮게 굴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당분간은 집에 계시는 게 좋겠어. 나중에 크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크면이라 제가 반복했습니다. 알겠다.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서운해하지 마세요. 서운하지 않아. 민준아. 그냥 기억해 둘게. 통화 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거리로 나가 마당을 걷고 현관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아직 라일락이 피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었고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더 이상 그의 삶의 일부가 아니구나. 저녁에 이모님이 와서 호떡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 그렇게 조용하니, 선자야. 저는 자세한 내용은 빼고 요점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감사를 보장해주는 건 아니야. 우리가 키우면 그들은 자기들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지. 어떤 아이는 곁에 남고 어떤 아이는 자라서 날아가 버려. 그리고 모두가 뒤돌아보고 싶어 하지는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어쩔 거니? 조용히 기대 없이 살아야지. 그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내가 못한 게 아니야. 그냥 그들이 다른 거지. 다음 날 동욱 씨가 왔습니다. 병에 담긴 신선하고 향기로운 라일락을 가져왔습니다. 아늑하시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놓았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차를 마셨는데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우리 어디 여행이라도 갈까요? 며칠이라도 속초 바다로. 제가 저렴한 집을 하나 찾았어요. 가고 싶으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어디 바다로? 남자와 함께. 네, 저는 67살입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안 될 게 뭐람? 가요. 제가 말했습니다. 대신 표는 당신이, 음식은 제가 준비할게요. 그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저녁에 저는 가방을 쌌습니다. 원피스, 수건, 고급 상자를 넣고 잠시 멈춰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살고 있구나.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살고 있구나. 아들의 인정 없이, 휴대폰 속 사진 없이, 그저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속초는 작지만 아늑한 도시였습니다. 좁은 골목길, 베이지와 회색 톤으로 칠해진 집들, 부두 일을 나는 갈매기들. 동욱 씨와 저는 일곽에 있는 나무집을 빌렸습니다. 베란다가 있고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에 소나무가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제가 죽을 끓였고 그는 차를 우렸습니다. 우리는 낡은 등나무 의자에 앉아 베란다에서 식사하며 나뭇가지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낮에는 산책하고 식료품점에 들러 주인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모든 것이 소박하고 평온하고 인간적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동욱 씨가 낡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우리 기념으로 서로 사진 찍어줄까요? 저는 처음에 웃었습니다. 머리도 안 했고 화장도 안 했는데요. 당신은 그거 없이도 예뻐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 후에는 제가 그를 찍었습니다. 아마 지난 20년간 입었을 흰 셔츠를 입고 신문을 들고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 저는 마치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었던,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셋째 날, 민준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들 낳았어. 이름은 니키타야. 다 괜찮아. 서연이도 괜찮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엄마도, 고마워요도, 초대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매달리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이고 제게는 제 삶이 있습니다. 저녁에 해변에서 동욱 씨와 저는 모래에 맨발로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는 조용하고 강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평온을 지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어떤 대화보다도 더 따뜻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을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시간이요? 모든 것을 위한 시간이요.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지고 지친 얼굴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눈은 살아있었습니다. 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있어요. 우리는 어두워질 때까지 앉아 있다가 말없이 하지만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속은 조용하고 평온했습니다. 어떤 기대도 어떤 고통도 없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삶만이 있었습니다. 여행 후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때로는 그가 제게 빵과 우유를 가져다 주었고 때로는 제가 양배추 파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곁에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동욱 씨가 제안했습니다. 혹시 저희 집으로 이사 오실래요? 왔다 갔다 힘드시잖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서두르지 말아요. 저는 이제 늙었지. 여고생이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이제 기다리지 말고 살 때예요. 저는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우선 주말에만 당신 집에서 지내는 것부터 시작하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그의 집에서, 주중에는 제 집에서, 조용하게, 드라마 없이, 화려한 말 없이, 그저 젊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서로를 찾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손자에 대해서는 묻지도, 쓰지도, 전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언젠가 그가 스스로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한다면 저는 곁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닫힌 문을 두드리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부엌에 앉아 신문을 읽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황금빛으로 밝고 따뜻한 9월이었습니다. 스토브 위에서는 된장찌개 냄비가 조용히 끓고 있었고 창가에는 언젠가 라일락이 담겨 있던 그 방이 놀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안에 마감옥 가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거창한 고백 없이, 완벽한 가족 없이, 누군가의 인정 없이, 그저 평온합니다. 제가 누구인지 잊지 않았고, 저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